9번 은둔자 카드에 대해 여행을 떠난 바보가 9번째로 만난 사람은 은둔자였다. 그는 늘 말이 없고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해서 도무지 성격을 알 수 없었다. 달관한 듯 세상 일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기 위해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곤 했는데 가끔은 동굴이나 산장 혹은 도시의 흉가나 하수구 속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어둠 속을 걸으며 밤하늘의 별을 세거나 한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누구는 그에게 깊은 상처가 있을 거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가 예전에 높은 자리에 있다 쫓겨났다고 했으며 어떤 이는 그가 철학자라고 했다. 고민 중인 수도자라고 기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초라한 행색 때문에 한눈에 보기에도 가난해 보였다. 다만 외로워 보이지만 스스로는 외로워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히 보였다. 또 나이가 많고 건강도 나빠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바보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산다는 건 뭐죠? 그러자 그는 침묵하며 바보를 빤히 바라보았다. 바보가 다시 물었다. 혹시 말을 못하거나 귀가 안 들리나요? 그가 등불을 바보의 얼굴을 비추며 대답했다. 비켜줄래요? 거울카드 9번은 은둔자이다. 그는 한 자리 자연수의 마지막 수로 흔히 종말의 수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완성의 수로도 알려져 있는데 일이 시작 단계라면 그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이다. 바둑이나 장기와 같은 게임에서도 최고수를 보통 9단으로 설정하고 있고 정치에서도 최고수를 정치 9단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보통 10을 완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10은 1 플러스 0으로 1이 되니 수비학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1이 방금 태어난 아이라면 9는 초로의 노인에 비유할 수 있다. 육체의 건강함이나 활력은 어릴수록 강하겠지만 정신의 성숙도는 노인이 아이보다 높을 것이다. 따라서 9는 원숙한 지혜나 깨달음 또는 득도나 승화를 의미한다. 타로 카드에서는 9번 은둔자로 대낮에 현자를 찾기 위해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그리고 있다. 원숙한 지혜를 갖춘 현자로 노인의 모습을 한 디오게네스를 등장시킴으로써 그의 수비학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9가 정신적 에너지 최고조를 나타낸다면 8은 육체적 에너지 최고조를 나타낸다. 즉 8은 4 더하기 4로 물질과 땅의 상징인 4가 중복되므로 물질 혹은 부와 연결되지만 9는 3 곱하기 3으로 정신의 상징인 3이 중복되므로 높고 훌륭한 정신과 연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타로카드 8번 그림에서는 물질적 부보다 지혜로운 힘을 더 강조하고 있다. 만약 8을 지혜로운 힘으로 본다면 9는 원숙한 지혜로 볼 수 있다. 나아가 8과 달리 9는 그 지혜를 현실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에게 지혜를 구하면 귀찮지만 대답해주는 정도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꿰뚫어 볼 줄 알지만 그것은 자신의 성찰을 위한 암 혹은 성찰의 결과로 인한 알미지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미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은둔자라는 이름에서 이미 그는 세속의 삶의 모든 미련을 버린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로카드에서 9번 은둔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은둔자는 세속에 대한 미련이나 욕망이 없거나 그 직전에 있는 사람이다. 보통 깨달음을 얻거나
속세의 욕망을 초월한 현자는 제자를 양성하거나 깊은 산골로 들어가 안분지족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은둔자의 삶은 세속과 단절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세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되 스스로의 내면에 더욱 깊숙하게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은퇴하여 제자를 기른다면 이는 불완전한 은둔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통해 미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것이 깨달음이든 알미든 간에 자아는 더욱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완전한 은둔자라면 그 누구도 만나길 꺼릴 테지만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모델로 등장시킨 걸 감안하면 9번 은둔자가 완전한 은둔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 오염된 세속을 외면할 뿐 여전히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것을 그가 들고 다니는 등잔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거울 카드가 9번 은둔자라면 나는 지금 세속적인 욕망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는 현실적 욕망이나 이권을 포기한 척, 초연한 척 하지만 사실은 끈질기게 욕망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은둔자에게 어울리지 않지만 또한 나는 물질적 욕망을 포기했지만 그 상실감을 보상받기 위해 상대를 정신적으로 더 피곤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더불어 오로지 내 경험에서 얻은 지혜만을 제대로 된 지혜라고 믿거나 억지 주장을 하지는 않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한편 거울 카드로서 은둔자 카드는 결과가 어떻든 모든 과정을 완수한 자신에게 좀 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낼 일이 생기거나 모든 것을 초월한 의젓한 자신의 모습이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외진 곳으로 혹은 홀가분하게 혼자 갑작스런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은둔자 카드의 방어기제 회피에 관해서 9번 은둔자 카드는 여러 방어기제 중에서 회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회피는 미성숙한 방어기제로서 자신이 수용하기 힘든 외부의 압박, 공격, 위험 혹은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서 무조건 도피하려는 것을 말한다. 회피 방법으로는 문제 상황과 물질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체념한 상태로 순응하거나 아예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있다. 회피는 의식적 회피와 무의식적 회피로 구분할 수 있다. 의식적 회피는 억제, 즉 억압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억제가 합리적이며 인내심에 의한 결과라면 회피는 일단 문제 상황에서 도망가려는 것으로 비합리적이며 인내심 부족의 결과다. 무의식적 회피는 주체의 의지보다 기분이 우선한다. 쉽게 말해 기분이 좋고 싫음에 좌우된다. 회피 행동으로는 문제 상황이 생기면 그 장소에서 나가버리거나 한동안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기도 하며 괴로움을 잊기 위해 생각날 때마다 술을 마신다거나 일 혹은 취미생활에 깊이 몰두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 회피는 골치 아픈 문제 상황과 자신을 분리하는 방법, 즉 거리두기로 나타난다. 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정서적 혹은 정신적인 거리가 될 수도 있다. 회피의 문제점은 무조건적 도피를 통해 잠깐은 마음이 편할 순 있지만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이며 회피하고 싶은 그 상황은 나중에 더 크고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채를 쓴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 외국으로 도망쳤다고 치자 잡히지 않기 위해 외국에서 죽을 때까지 숨어 살면 모를까 결국 다시 돌아와야 한다면 그 기간만큼 이자만 늘어날 것이 뻔하다. 따라서 회피를 방어기제로 쓰는 사람은 문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은둔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구도자나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은둔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회적 능력의 상실, 범법 행위 등으로 세상과 단절하는 경우이다. 첫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구도자나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은둔하는 경우는 자신이 의도한 은둔이지만 후자, 즉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회적 능력의 상실, 범법 행위 등으로 세상과 단절하는 경우는 원치 않은 은둔이다. 또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구도자는 스스로 은둔을 접을 수 있지만 원치 않는 은둔을 한 사람은 은둔을 언제 끝낼지 기약이 없다. 따라서 회피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가 대다수이다. 만약 은둔자가 거울카드로 나왔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현재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는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로 풀어야 하는 문제를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지는 않은지 상처받은 일에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거울카드가 은둔자라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피하고 싶은 상대를 우연히 만날 수도 있다. 은둔자 카드의 점성학 처녀자리. 점성학적 관점에서 은둔자 카드는 처녀자리에 대응된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 처녀는 제우스와 데메테르 사이에서 태어난 페르세포네이다.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하여 아내로 삼자 데메테르는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했다. 그 때문에 지상의 모든 작물은 흉년이 들고 대기근이 찾아왔다. 제우스는 하는 수 없이 하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지상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한다. 하데스는 석류를 먹으면 지하세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페르세포네에게 석류를 주면서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다. 페르세포네는 기쁜 나머지 석류 4알을 먹었고 1년 중 4달은 지하세계에서 지내야 했다. 그 때문에 지상에서는 겨울에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었다. 처녀자리는 12별자리 중에서 6번째 순서로 기간은 8월 23일에서 9월 22일 무렵이다. 처녀자리의 천문기호는 날개 달린 여신이 보리잎싹을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처녀는 순결과 식생활, 노동을 상징하는데 조심스럽고 섬세하며 결벽증이 있고 완벽을 추구하며 분별력이 있고 겸손하다. 특히 식생활과 관련이 깊어 위생관리 능력과 분류 능력이 뛰어나다. 단점으로는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폐쇄적이다. 게다가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처녀자리의 지배성은 수성인데 수성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처녀의 깔끔하고 완벽적인
일 처리와 매우 잘 어울린다. 은둔자 카드에는 처녀 자리와 관련된 순결이나 식생활 그리고 노동에 대한 부분이 별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처녀의 대표적 상징인 순결 때문에 폐쇄적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정리하면 점성학적 관점에서 은둔자 카드는 정보 수집, 즉 책 읽기나 정보 분석, 또 책을 읽고 분류하기를 위해 자기만의 폐쇄적 공간을 찾아 은둔하기 때문에 문서 작업이나 연구 혹은 매우 세밀한 분류나 편집 작업이 잘 어울린다. 거울 카드로서의 처녀 자리가 나왔다면 혹시 나는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는 않는지, 내 일이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비생산적인 일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지나칠 만큼 상대에게 완벽성과 결백성을 요구하는 성격이 소통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타인과 대화할 때 너무 비판적이지는 않은지, 타인과의 잦은 대화 단절 때문에 폐쇄성이 더욱 짙어지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은둔자 카드 상담 활용. 30세 여자. 외롭긴 하지만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낫겠죠? 요즘 많이 외로워요. 이유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려 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술자리가 잦죠. 술자리에선 서로 이야기하느라 외로울 틈이 없고, 또 가끔씩 터지는 사건도 나중에는 웃어넘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술자리에서도 친구들의 눈치가 보여요. 친구들이 웃고 떠들거나 슬픈 표정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같이 섞이고 싶은데 언제 웃어야 할지, 언제 슬픈 표정을 지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요. 한 번은 친구에게 넌 왠지 가식적이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꼭 도둑질하다가 들킨 느낌이었어요. 필자는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남자친구는 한 3번 정도 사귄 것 같아요. 그런데 귀찮더라고요. 전 스킨십을 싫어하거든요. 그냥 서로 육체든 정신이든 터치하지 말고 쿨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건 애인이 아니라 친구라는 지적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애인 같은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동성 친구들만 만나는데 얼마 전에는 사귀자는 제안도 받았어요. 전 한 번도 레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제안을 받으니까 저 자신도 헛갈리더라고요. 제가 좀 보이시해 보이나 봐요. 전 이렇게나 여성스러운데. 하하. 만약 제가 레즈라고 해도 예스라고 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게 집착하는 사람은 다 싫어요. 남자든 여자든. 웃기죠? 그러면서 외로워요. 어떡하죠?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사실 전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거의 듣는 편이죠.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를 들어주며 가끔 웃어주는 정도지 말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은 나같이 예쁜 여자가 이렇게 말도 많이 해주니까 영광인 줄 아셔야 해요. 그런데 요즘은 외롭지만 친구들이 절 반갑게 맞아줘서 고맙기도 해요. 예전 같으면 날 인간으로도 안 봤을 텐데. 제가 예전엔 좀 놀았거든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불안한 게 있어요. 요즘 들어 친구들을 다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럴 때면 가슴이 아파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다가도 그냥 싫어질 때가 가끔 있어요.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거나 보통 그럴 땐 제가 먼저 끊어요. 내 남자의 말 중 남자친구와의 관계, 사람을 먼저 끊어내는 행동, 동성의 제안에 혼란을 느끼는 점 등을 통해 내담자는 이성은 물론 동성과의 관계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
보였고 그것이 어릴 적 일과 관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심스럽게 어릴 때 남자에 대한 사건 사고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중학생 때 엄마가 아빠와 이혼한 후 어떤 아저씨를 집으로 데려와 그 사람과 함께 살았는데 엄마가 집에 없으면 그 사람이 가끔 성추행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엄마에게 어렵게 이야기했더니 자신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거짓말한다고 혼냈다고 고백했다. 이후 엄마와의 사이가 나빠졌고 지금도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남동생이 2명인데 남자라서 그런 일이 없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 동생들이 그 아저씨를 잘 따르니까 엄마가 그 아저씨를 좋게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그 아저씨랑 한 3년 정도 살았던 것 같다는 사실도 기억해냈다. 리더의 답변. 혼자 살더라도 행복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에게서 사과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설득해 나갔으면 합니다. 상담을 하며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는데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아픈 사연만 없었다면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 같은 질문자를 만나면 정말 하늘이 믿기까지 해요. 저는 보통 당신 같은 질문자를 만나면 정신과 치료나 상담 치료를 권합니다. 물론 받아들이고 말고는 당신의 자유겠지만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심리학은 마음의 상처를 방치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학문이자 치료제라고 믿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심리학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필자는 무슨 내용이든 이런 질문자의 이야기를 최대한 경청하려 한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질문자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은둔자가 걸카드로 나왔네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은둔자는 말 그대로 은둔을 뜻하니까요. 비록 당신이 세상 가장 외진 곳에서 홀로 은둔한다 해도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어릴 때의 상처가 깊지만 외롭지 않기 위해 친구들과 술자리도 자주 갔고 남자친구도 사귀어 보려고 하고 엄마의 배신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참 예쁘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과 달리 상처받은 마음은 너무나 깊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린 것 같군요.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했기에 친구들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스킨십도 허락이 안 됐고 엄마도 아직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몸의 상처는 약을 바르면 낫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상처를 준 사람의 진정한 사과가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아저씨와 엄마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해 보이지만 아저씨는 이미 없고 엄마는 기억이나 하는지 아니 모르는 척 하는지 먼저 사과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게 참으로 안타깝네요. 상담을 하다 보면 누구나 저마다의 이유로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경우는 보통 대인기피증이 보입니다. 그 중에는 당신처럼 자신의 의지로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사람에 대한 불신을 회복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성 정체성 역시 남자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 보이는군요.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될 수밖에 없기에 의지할 친구를 간절히 원하다가도 서로 좀 가까워졌나 싶으면 어느 순간 불신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들곤 하지요. 거듭 상처받기 싫은 마음에 당신처럼 상대에게 먼저 이별을 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의 외로움은 반복되는 것이지요.
당신의 대인관계를 생각하면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가 생각납니다. 어느 추운 겨울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체온을 빼앗기지 않으려 서로 몸을 가까이 하지만 서로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결국 어정쩡한 거리만 유지한 채 추운 겨울을 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상처를 위로받기 위해 의지할 친구를 찾지만 결국 그 친구에게 다가갈수록 더욱 상처받는 자신을 느끼고 결국은 친구를 버린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심리 상담 치료로 모든 마음의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요. 또한 당신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치유해 주기 위해 당신에게 다가가는 주변 사람의 지나친 열의도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 의지를 갖고 헤쳐나와야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이유로 당신의 이야기를 친구처럼 편안하게 들어주고 싶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외롭긴 하지만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낫겠죠? 라는 질문에서 아직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편안함은 문제에 대한 회피로 보입니다. 당신 혼자 살아가는 게 더 편한 삶이 될지 아니면 더 외로운 삶이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세월이 흐르더라도 가장 원초적이고 1차적인 관계인 엄마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 일로 당신의 불신이 누그러져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고 비록 혼자 산다 해도 세상을 예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엄마로부터 사과를 끌어내는데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설득해 나갔으면 합니다. 덧붙여 세상 모든 은둔자들이 은둔히 고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조용히 자신을 사랑하는 힘을 기르는 계기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담에 적용한 은둔자 카드의 조언. 거울로서의 은둔자 카드. 모든 것을 초월한 나의 의젓한 모습이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다. 은둔자 카드의 방어기제 회피. 나는 상처받은 일에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은둔자 카드의 점성학 처녀자리. 내가 상대에게 완벽함과 결백함을 지나치게 요구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어렵지는 않은지, 타인과 대화하는 방식이 너무 비판적이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9번 은둔자 마무리. 다음은 10번 운명의 수레바퀴가 되겠다.